그대가 날 잘 섬기는 것을 아노라. 그 정순왕후가 해경궁보다 나이가 한참 아래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영조는 김기주를 석고대죄시키면서 또 김기주에 대해서 이렇게 엄한 하교를 내렸어요. 김기주의 행위는 임금과 아버지를 배반하고 자기 당을 위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외척으로서 다른 외척을 공격했는데 단순히 공격한 정도가 아니고 반드시 그 시체를 구덩이에 묻으려고 작정한 것이니 이런 짓을 묵과한다면 나라가 장차 망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영조는 후속 조치를 내리는데요. 김기주는 사판에서 이름을 삭제하고 당심을 자복하는 내용으로 진술을 받게 하라. 홍보안에게는 사관을 보내 돈독히 위로하라. 김기주는 이제 관리의 명부, 그 사판에서 영원히 이름을 삭제하도록 명령을 했고요. 반대로 홍보안은 이 사관을 보내서 이 돈독하게 위로를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해경궁이 쓴 한중록을 보면은 이때 영조의 판결에 대해서 해경궁이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는데요. 영조께서 밝게 살피시어 저들이 아버지를 무함한 것을 절절히 벗겨주시고 김기주에게는 지엄한 하교를 내리시니 이를 생각하면 지금도 감격하여 눈물이 흐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영조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기주가 이제 석고대죄를 하게 되는데요. 영조가 김기주로 하여금 그 자신의 상소문이 이 당심에서 나온 것임을 자복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김기주는 영조의 명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조실록을 보면은 김기주가 이렇게 자복을 했다고 해요. 제가 진실로 어리석고 경솔하여 이와 같이 무지하고 망령된 행동을 했는데 그것은 사실 당습에서 나온 것입니다. 전하의 엄한 하문을 받았는데 어찌 변명을 하겠나이까. 제가 정말로 어리석고 경솔했습니다 하면서 그 영조한테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김기주의 이 반성문을 본 영조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영조가 김기주의 반성문을 보더니 다시 써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직 네가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하면서 그 반성하는 마음이 미진하니까 다시 자복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영조가 다시 자복하라고 하니까 그 김기주가 이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차후에 만약 또다시 이와 같은 마음이 싹튼다면 저는 임금을 배신하고 아버지를 저버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한 번만 더 이런 짓을 하면은 그때 나는 임금을 배신한 놈이 되겠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마음을 싹트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시 두 번째로 이 반성문을 제출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영조는 이 김기주의 두 번째 반성문을 받아줬을까요? 그 김기주의 반성문을 본 영조가 그 신하들한테 물어봅니다. 그 이번에 건 어떤 것 같으냐 하면서 그 김기주의 이번 진술이 반성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으냐 하고 신하들에게 물어봐요. 그러자 그 당시 신하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짓을 한다면 임금을 배신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했으니 다시 염려하여 물어볼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가 김기주가 이미 충분히 반성을 했다. 이렇게 이제 김기주를 두둔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록을 보면 이 말을 들은 영조가 정말로 그렇다면 다행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뭔가 영조 마음에 이 찝찝함이 남아있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 실제로 당시 김기주 측의 그 기록을 보면은 김기주가 이때 거짓으로 그 반성문을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예컨대 김기주 측의 기록인 김공가압유사를 보면은 이것은 사실 당심으로 한 행동이 아니었는데 당시 임금께서 크게 노하신 데다가 수라와 탕제까지 물리쳤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려를 금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진술했던 것이다. 그가 김기주가 정말로 반성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사실 잘못하지 않았다. 내가 진심도 아니면서 그렇게 거짓으로 진술을 했던 거다. 그가 영혼이 없는 반성문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어찌됐든 영조는 그렇게 해서 김기주의 이 사과와 해명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사태 때 가장 마음고생했을 사람인 해경궁을 불러서 그 이번 일로 정순왕후 측에 대해서 그 원한을 갖지 말아라 라고 그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그 한중록을 보면은 당시 영조가 해경궁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일로 조금도 중전에게 혐의를 두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거라. 내가 중전에게도 말하여 너 보기를 예전과 달리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중전도 내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영조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이 해경궁과 정순왕후의 사이가 멀어지는 것을 염려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두 사람이 법적으로 보면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시어머니인 정순왕후에게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그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중전한테도 말을 잘 해놨다. 그 시어머니한테 그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정순왕후를 잘 모셔라. 이렇게 당부를 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해경궁이 정순왕후를 찾아가서 두 사람이 만나는데요. 그 이 사건 때 사실 정순왕후가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 우리가 일부에서 살펴봤지만 김기주의 상소가 올라가자마자 정순왕후가 영조를 찾아가서 결단하라고 재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경궁 입장에서 자기 집안을 치려고 했더니 정순왕후가 아무리 시어머니라 할지라도 당연히 원망이 되었겠죠. 하지만 영조가 이 사건에 정순왕후가 연루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경궁 역시 영조의 뜻을 받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중록을 보면 해경궁의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당한 일이 매우 괴이하여 그 집안을 꺼리는 마음 역시 지극히 무거우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의 역시 중하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억울해할 뿐이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는 말이 그러나 영조의 하교가 이토록 간절하시니 김기주는 도저히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원수지만 정순왕후 섬김에 대해서는 조금도 마음의 응어리를 품지 않고 지성을 다하여 아무런 유감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러니까 해경궁이 영조의 뜻을 받들어서 이 시어머니인 정순왕후와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도 마음에 유감이 없는 사람처럼 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해경궁이 이렇게 전과 다름없이 정순왕후를 잘 지극히 모시니까 정순왕후 역시 해경궁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대가 날 잘 섬기는 것을 아노라. 그 정순왕후가 해경궁보다 나이가 한참 아래거든요. 그러니까 해경궁이 그 자기보다 나이 어린 그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자기 속마음을 감추고 고분고분 고개 숙일 때 그 해경궁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해경궁도 당연히 그 마음이 끌어올랐겠죠. 그래서 당시 한중록을 보면은 해경궁이 솔직한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기도 하는데요. 정순왕후께서도 사적으로 보면 원망이 있으시겠지만 나를 대접함은 평상시처럼 하시더라. 그래서 나 역시 감히 원망하지 못하고 아랫사람의 도리로 정순왕후의 은덕을 감사하게 받들었다. 그러나 감히 말은 못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더라. 그가 해경궁도 사람인데 당연히 정순왕후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겠죠. 하지만 자신이 아랫사람에 있기 때문에 그 감히 그 서운한 감정이나 이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쨌든 이처럼 그 해경궁 집안인 풍산홍씨 가문과 그리고 또 정순왕후의 가문인 경주김씨 가문이 그 서로가 당파까지 형성하면서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이런 권력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지난 정조극장에서 이 두 외척 가문이 서로 싸우는 것을 정말 수없이 많이 다뤄왔는데 그때마다 사실 영조는 나서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김기주 상소 사건 때 이제 드디어 영조가 그동안 길었던 이 두 외척의 싸움을 이제는 끝내야겠다, 마무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단단하게 하고 이 사건을 이제 본격적으로 수습을 하려고 나서게 돼요. 그럼 지금부터 영조가 이 두 외척 가문의 다툼을 어떻게 종결을 시키려고 하는지 지금부터 영조의 처리 방식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조는 그동안 자신이 이 두 외척 싸움에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사실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두 집안은 형세가 양립할 수 없어서 김씨 집안이 홍씨 집안을 반드시 폐가시키기를 원했다. 그 무리들을 처치하는 일은 한 번 명령만 내리면 되는 일이었으나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나의 깊은 뜻이 있어서였다. 근데 그 무리들을 처치하는 일은 자기가 한 번만 나서면 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딱 한 번만 명령 내리면 끝나는 일이었는데 내가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내가 깊은 뜻이 따로 있었던 것이다. 그 영조의 이 깊은 뜻이 뭔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굳이 영조의 뜻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 김기주 상소 사건이 이전의 공격들과는 조금 다른 것이 이 상소 사건은 김기주가 직접 나선 공격이거든요. 그동안의 공격은 김기주가 직접 나선 것이 아니라 한유를 시킨다든지 뭐 심의지를 시킨다든지 또는 영의정인 김치인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김기주가 뒤에서 이렇게 조종을 해서 이 홍봉안을 공격하는 양상이 있었는데 그때는 영조가 묵인을 했단 말이에요. 이 김기주라는 대열을 낳기 위해서 영조가 낚싯바늘을 계속 들이우고 있었던 거죠. 김기주가 직접 조급함을 느끼고 이 미끼를 물 때까지 영조가 계속 인내를 하고 기다렸던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영조는 이렇게 김기주 측을 탓하면서도 그 홍봉안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 영조실록을 보면은 홍봉안도 외척이 된 몸으로서 처신을 잘하여 만약 나라 사람들을 탄복시켰다면 어찌 몇 년 사이에 연달아 이런 일들이 발생했겠는가. 견책하지 않을 수 없으니 파직하라. 그러니까 영조가 보기에 홍봉안도 잘한 게 없다는 거예요. 홍봉안도 외척으로서 처신을 잘해서 나라 사람들로부터 이 칭송이 자자했다면 어찌 몇 년 사이에 그런 공격들을 받았겠는가. 그러니까 홍봉안에게도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이 기나긴 외척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 이 양세력을 이제 다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조가 홍봉안도 파직을 하고요. 또 당연히 김기주도 이제 견책을 하는데요. 김기주는 이제 영원히 금고하여 남은 여생을 편안히 보내도록 하라라고 하면서 그 김기주를 금고형에 처하게 합니다. 이제 정치에서 완전히 손 떼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영조가 이제 확실하게 나서서 이 두 외척 가문을 이제 억누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조는 이 두 외척만 문제가 아니다. 그 두 외척에게 빌붙었던 그 당인놈들도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당파에 가담했던 세력도 엄하게 질책을 하는데요. 이제부터 다시 노론이니 소론이니 남인이니 소북이니 떠들어대는 자는 내 신하가 아니요 난신적자이다. 저 당인놈들도 갖가지 계책으로 두 외척 가문에 붙어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영조는 단순히 이 사건이 두 외척의 싸움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두 외척 가문을 이렇게 충동질했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외척 가문에 빌붙었던 그 당인놈들도 똑같은 놈들이다. 오히려 더 심한 놈들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조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당인놈들의 계책이 매우 교묘하고 방자하여 반드시 두 외척 집안 중 어느 한 집안을 무너뜨려야 그만둘 것이니 이들 당에 빠진 무리는 본래의 당인보다 심하다. 앞으로는 같은 당끼리 혼인을 금지한다는 명패를 집집마다 문에 내걸게 하라. 이 사태를 키운 것은 바로 당파 싸움이다. 앞으로 같은 당끼리는 이제 혼인을 하지 말라는 명패를 그 집집마다 문에 내걸게 한 겁니다. 사실 영조의 이런 문제의식은 굉장히 정확하다고 보이는데요. 그 당시 조선시대 때 그 당쟁으로 나뉘어서 서로를 이렇게 적대시하는 이런 것이 오늘날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심했습니다. 노론은 노론 집안끼리만 교류를 하고요. 또 소론은 소론 집안들끼리만 교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당쟁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그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조차 너는 노론이냐 소론이냐 하는 것을 구분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한 사례를 이제 잘 보여주는 것이 이제 해경궁이 쓴 한중록에 나오는데요. 그 한중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해경궁의 둘째 동생 홍낙신이 5살에서 6살일 때 궁궐에 들어와 또래인 효장세자 빈의 조카를 만났다. 둘이 나이가 서로 비슷하여 함께 놀 듯 하였는데 낙신이가 갑자기 너는 소론이니 함께 못 놀겠다 하고 돌아가니 어머니께서 아이의 말 같지 않다고 꾸중하시더라. 그가 해경궁의 동생인 홍낙신이 그 궁궐에 들어와서 효장세자 빈의 조카를 만났어요. 근데 다 알다시피 해경궁의 집안은 노론이고 그 효장세자 빈의 집안은 소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경궁이 생각하기에 그 애들 둘이 서로 나이도 비슷해서 같이 또래끼리 놀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낙신이가 그 아이를 보고는 너는 소론이니까 함께 안 놀아. 나는 노론이고 너는 소론이니까 같이 안 놀 거야. 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경궁의 어머니가 이게 아이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꾸중을 한 겁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 조선 사회가 이런 어린 아이들까지 이렇게 당파를 나눌 정도로 이 당쟁의 이 폐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뿌리박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회가 상상이 가시나요? 이게 과연 건강한 사회인가요? 그러니까 영조가 이제는 같은 당끼리는 혼인을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노론은 노론끼리만 결혼하고 소론은 소론끼리만 결혼하는 이 문화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같은 당파끼리 혼인을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영조의 이 정책이 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착을 하지 못했어요. 이게 조선 사회가 이미 몇백 년 동안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왕이 명령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정조극장에서 정조가 이런 뿌리 깊은 당쟁을 또 어떻게 해소를 하려고 하는지, 사실 이 정조가 앞으로 가야 할 이 현실의 벽들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은데 이런 당쟁의 높은 벽을 정조는 또 어떻게 허물려고 하는지 앞으로 정조극장에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한번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정조극장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